세상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보도된 기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의 안타까움이 전해지며 세상은 다시 한번 모진 어머니의 선택에 대해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열흘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추석에 숨진 모녀, 타살 정황이 보여 살인사건으로 전환한다. 분명 범인의 흔적이 존재했지만 경찰은 너무나도 성급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범인은 누구일까? 숨어버린 범인과 증거를 찾기 위한 시간은 무려 2달. 드디어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간 사이 많은 제보들을 받고 범인이 잡힐 때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진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부산 모녀 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이 살인사건이다, 무언가 살인사건에 대한 정황이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그 뒤에 또다시 충격적인 내용의 추측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럼 살아남은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무려 2달. 이제서야 우리 앞에 나타난 용의자. 물론 경찰은 중간에 한 차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죠.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부산 친구 모녀 사망 사건. 이젠 살인 사건이죠. 근데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한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를 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용의자를 지목해왔고 각종 감식 결과도 나왔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구속영장을 신청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유력 용의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영장 청구를 못하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얘기한 건 지인 관계인 용의자다라는 말뿐이었죠. 사건이 발생하고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고 얘기하지만 신병 확보도 못하고 증거도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뜻. 그럼 2달이 지난 현재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된 것일까요? 우선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일 오후 1시쯤 부산 양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가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10대의 어린 한 아들이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자신의 누나와 엄마가 이상하다라면서 말이죠. 깜짝 놀란 이웃은 집 안에 들어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거실에선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는 엄마의 시신이, 그리고 방에선 잠을 자고 있는 듯 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누나, 그 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경찰은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현장 상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러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 뭔가 이불 같은 걸 덮인 채 있었으며 옆에는 흉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딸의 방에서는 타박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딸이 있었죠.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살던 반려견도 이미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숨진 고등학생 그 딸의 방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 불이 발화됐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불은 꺼졌지요. 누군가 불을 붙였고 그걸 제대로 붙이지 않아 그냥 꺼졌다라는 정도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외부의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가족이 생활고를 그동안 겪어왔다라는 것,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것까지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흉기가 보였다라는 것까지
해서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경찰은 굉장히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걸 유족들에게 그대로 통보를 했죠. 유족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비난을 가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살해한 거다. 남은 아들은 어떡하냐라는 내용들까지요. 모두가 행복해야 할 최대 명절. 하지만 이렇게 슬픈 기사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부터 저희에게 수많은 내용, 그 제보의 연락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의 내용들은 피해자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자식들을 해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피해자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힘듦을 외부에 밝히지 않으면서도 힘들지만 내면은 힘들지만 겉은 굉장히 밝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정황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제보를 공통적으로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강아지를 키우며 굉장히 열심히 살던 강한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성격 자체도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셨고 주변에 사람을 두루두루 두고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극단적인 선택, 그것도 자식을 죽이면서까지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피해자인 어머니는 딸을 엄청나게 아꼈다라고 모두 기억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딸과 거의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것이었죠. 영상통화도 둘이 굉장히 자주 하고 학교가 끝나거나 학원이 끝나도 서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목욕탕도 같이 자주 다니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도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하면서 영통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는 사이인데 이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주변 지인들은 모두 부정합니다. 돈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일단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금액 거기다가 자신이 좀 소소하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같은 귀금속을 평상시에도 많이 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만약에 생활고가 심하다면 그런 걸 처분하면 될 문제인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무언가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이었죠. 세 번째, 여기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려견을 죽였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려견을 너무나도 끔찍히 아꼈기 때문에 절대로 반려견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해자는 평상시 어디든 다닐 때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고 심지어 어딘가에 일을 할 때도 혹시 강아지를 잠깐 데려오면 안 되냐 걱정돼서 그런다라고 부탁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할 때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가 걱정돼서 집 안에는 CCTV까지 설치해놓고 자주 보면서 강아지와 대화도 하고 밥도 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반려견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네 번째, 저도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부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옆에 흉기가 놓이고 그리고 흉기에 무언가 찔린 채 그런 상태로 발견됐고 위에 이불 같은 게 덮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자식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신의 배를 할복하듯 배를 긋고 나서 칼을 옆에 두고 자신이 이불을 덮고 숨을 거뒀다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의 딸의 방에 불을 질러놓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 더더욱 납득하기가 힘들다라는 상황이었죠. 사실 경찰만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몰랐던 건지 모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극단적 선택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현장을 정리했는지가 의문이라는 문제인 거죠. 당연히 유가족들도 극단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말이죠.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아들,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어머니와 자신의 누나는 숨을 거뒀고 자신의 기억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냥 충격 속에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장례를 치르며 입관식을 진행할 바로 그때 유족들은 무언가 이상한 걸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분명히 많은 귀금속들을 했던 피해자, 그런데 그 귀금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한 개도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 이상해서 유가족은 경찰과 그리고 병원 측에다 물어봅니다. 혹시 시신이 들어왔을 때 귀금속 같은 게 있지 않았냐라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거 확인된 바가 없다. 경찰 쪽에서도 그런 거 확인된 거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정황이라는 것이죠. 귀금속이 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면 귀금속은 그대로 집안에 다 있어야 했다라는 것. 하지만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건 그 집에 누군가가 들어왔고 귀금속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찰이 이야기했던 완벽한 밀실,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찰은 무언가 다시 한번 정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수의 한 가지 결론을 받게 되죠. 피해자인 어머니, 딸, 아들, 이들의 몸에서 공통적으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처음엔 극단적인 선택의 증거라고 봤지만 이젠 누군가가 강제로 먹인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타살 의심 정황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은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찾아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타살 의심 정황 첫 번째, 국가수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다 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목을 졸라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목을 졸라 죽였다라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딸의 몸에는 수많은 멍이 있었다는 것, 저항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항은 반항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수면제에 대한 부분은 먹이고 나서 몽롱한 사람을 공격했다, 즉 저항 의지가 없는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범인은 수면제를 준비했다라는 뜻이 되지요. 두 번째, 사건 당일의 화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불을 질러서 현장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헌데요, 이 사건 당일의 화재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차고 있던 귀금속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딸의 휴대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은 사건 발생 며칠 뒤에 빌라 건물 밖 쓰레기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달 동안 참고인 20명에 대한 35차례의 조사를 실시하고 포렌식 복원 7번, 이웃 주민 219세대에 대한 탐문 조사, 현장 감식 감정물 360여 정 등 모든 것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인이 남겼다면 그 증거들을 봤을 때 무언가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타살이라면 한 가지 중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그 범인은 면식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혹은 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외부에서 그 안으로, 이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낯선 사람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추석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택배기사가 와서 갔다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정황들이 아예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건물 내부 안에서 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 면식관계, 이웃 주민이던 혹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었죠. 두 번째, 범인은
남자보다 여성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범죄 통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 범인이 남성일 경우에는 자신의 힘의 우위가 더 강하다라는 문제 때문에 흉기 같은 걸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서 제압을 하는 거에 반면, 만약 범인이 여성일 때는 힘에 대한 우위에 앞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약물을 많이 쓰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즉 계획적인 범행을 많이 저지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대충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똑똑했을까요? 이 사건 현장을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으로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생각은 단 한 가지였죠. 사라진 딸의 휴대폰을 밖에 버린 이유도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범인이 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 그걸 보이기 위해 휴대폰을 밖에 버렸지만 경찰은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초반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발표를 했을 뿐이었죠.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 가지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왜 불을 질렀다가 불이 갑자기 꺼진 걸까?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을 제대로 못 붙였거나 혹은 불을 붙여놓고 라고 하고 불을 껐거나 말이죠. 누가요? 범인이요. 범인이 만약에 이거 불을 스스로 붙여놓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단 한 가지죠. 범인은 멀리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불이 너무 크게 나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26일 용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용의자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집 여성 50대 A씨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의자에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고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정말 확실하게 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선 경찰이 어떤 증거로 그녀를 구속시켰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사건 발생 사흘째였던 14일 우선 입건을 한 건 맞았습니다. 유력 용의자로 놓고 불구속 상태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각종 증거 확보를 나선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미 현장은 전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간접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통신 내역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전화로 약속을 잡고 집에 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 A씨였죠. 평소 지인관계로 왕래가 잦은 편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생, 피해자들이 숨지기 전 마지막 방문객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 갔느냐라는 이야기에 음료수를 건네주러 갔다, 그냥 이야기를 하러 갔다라고 A씨는 이야기를 했지요. 즉 음료를 준 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그녀를 유력 용의자라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가 평상시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있었는데 수면제, 소화제 등을 포함한 총 4종의 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의 정밀 부검 결과 피해자 2분 그리고 생존자였던 아들의 몸에서 수면제 등 3종류의 약품이 나오게 되고 소화제만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3종이 A씨가 처방받은 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소화제를 빼놓고 먹였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실제 소화제 성분은 신체의 성분과 좀 비슷한 것과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정밀부검을 해도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녀가 처방받은 약을 직접 음료수에 타서 먹였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수의 부검 결과로는 목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목을 눌러 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면제를 넣어서 모두 잠에 들게 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를 했다라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수면제를 넣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11월 26일 구속된 A씨.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A씨는 정말 범인이 맞는 걸까요? 정황상으로 봤을 땐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A씨. 맞습니다.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인에 대한 근거,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료수에 수면제를 넣었다라고 살해했다라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 성분과 나온 게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말 이 A씨께 맞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초기부터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경찰의 문제로 이미 정황 증거들, 직접 증거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니 말이죠. 경찰은 현재 한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하는 A씨의 범행 동기는 단 한 가지, 바로 사라진 귀금속입니다. 약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인데 아직 그 행방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 귀금속에 대한 행방을 찾고 그 귀금속에 대한 부분을 인과관계를 A씨와 연결만 시키면 살인에 대한 증거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피해자가 사망을 하고 나서 가지고 나온 게 말이 되니 말이죠. 현재 인근 350여 개의 금은방을 탐문 및 주변에 숨겼을 가능성을 감안해 금속 탐지기로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발견되지 못하거나 혹은 찾아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녀는 정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추석 우리에게 알려졌던 끔찍한 소식.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타살, 그리고 그 타살에 감춰졌던 건 또 하나 경찰의 성급한 판단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제시로 다시 한번 수사가 들어가 타살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뒤늦게 확보하기 시작한 경찰. 과연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찾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건 또 이상하게 꼬여갈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저희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귀금속은 팔았을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대부분 범인들이 비슷한데 주변 지인들에게 전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기사가 터졌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범인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귀금속을 바로 팔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범인의 생각으로 귀금속을, 그러니까 범인의 판단으로 처음부터 이 현장을 조작할 때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자라고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니에요. 범인은 다른 데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처음에 금품은 분명히 어딘가에 숨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며칠 만에 팔았을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대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팔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 그럼 바로 판 게 아니라 뭐 그거를 어딘가 숨겨놨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딘가 보관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사흘 뒤였죠. 자신한테도 경찰이 이제 온 거잖아요. 네가 마지막에 연락을 했고 너 갔다며? 이상한데? 이런 식이었잖아요. 사흘 했고 열흘 뒤에 유력 용의자라고 판단했지만 구속영장 청구까지 2달이 걸렸다는 건 경찰이 지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접적인 증거들로만 지금 현재 유력 용의자로 구속을 시켜놓은 것 뿐이에요. 구속이 왜 되냐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뭐지? 귀금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 넘어가서 유죄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법원의 입장에서도 구속영장 발부는 해야지.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그걸 구속시켰다라는 이유는 불구속으로 냅뒀다가 그 귀금속 없어지면 어떡해. 아니면 귀금속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버려. 그거 사라지면 이거 진짜 답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귀금속 자체가 아예 행방이 묘연해져 버리면은 지금 제가 볼 때 경찰이 이거 그 귀금속이 직접 증거다라고 해서 이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나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갑자기
정황 증거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왜냐면 현재 범행 동기는 그 귀금속 돈 때문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이라서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찾는 게 일단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됐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겠지만 구속기한은 연장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속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뭐 채팅창에도 많이 올라오죠. 뭐 머리카락은 혈흔도 묻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 압수수색도 했고요. 다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든 그 뒤에 찾았던 자료조사 360점까지 전부 정밀감정 의뢰를 했잖아. 직접 증거 있었잖아요. 귀금속 따위로 아니에요. 귀금속에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그 용의자의 집, 그 피의자의 집에서 뭐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이 발견됐다. 끝났지. 증거 나왔잖아요. 증거 나왔으면 진작에 바로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2달씩 걸릴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 오케이 꼴 끝. 이거 바로 그냥 검찰 송치하고 바로 재판 넘겼지. 지금 이 귀금속을 찾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이유는 이거 못 찾으면 지금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로 넘겨야 돼요. 그럼 이러면 이제 검찰도 되게 난감한 거야. 이거 그다음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황 증거만 보면 사실 맞거든. 정황은 진짜 맞아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간 외부인이 없잖아. 외부인이 없는 상태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외부인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날 마지막 방문자 맞고 음료를 건네주러 자기가 갔다는 것도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방문자가 맞으니까 또 이건 극단적 선택은 아니니까 현장이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제 의심은 많이 가는데 이거 지금 제3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갖다 들이밀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이제 재판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홈 CCTV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 CCTV가 24시간 녹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밥 주고 이게 눌러서 밥 나오고 이런 거 하려고 깔아놓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녹화 버튼이 따로 돼 있잖아. 자기가 녹화기 누르면 녹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실시간 녹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이거 약간 살인사건인데? 라고 판단해서 현장 보존을 하고 현장 안에서 무언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면 혹시 모르죠. 그랬으면 현장 증거가 나왔을지 나도 모르지. 조금이나마.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사실 없는 상태로 간 거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쉬워요. 사실 그 주변 지인들이죠. 그 제보자분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들 다 놀랬대. 처음에. 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딸도 죽였다고? 말도 안 돼. 다 이랬대요. 다들 똑같아요, 반응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식이었었어요, 다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좀 사건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뭐 이러고도 지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유력 용의자들도 여러 또 있었어요. 뭐 사람들도 얘기하는 뭐 전 남편 아니냐,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 누구 아니냐, 막 여러 가지 얘기들도 도왔는데 어쨌든 CCTV가 이제 빌라 주변에 있는데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조사했죠. 당시 이제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리바이 행적 조사 다 했고. 근데 어쨌든 뒤늦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이제 집 안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다. 이상한 사람 따로 없는 것 같다. 그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야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이분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못 찾은 게 문제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찰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는 그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도 A씨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만약에 귀금속 못 찾으면 진짜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게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닌 이상 진짜 일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들이었었어요. 대부분 그 동네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어.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전달받았는데 다들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명이 사실 이 사람이었었어.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말을 못 했던 거예요. 라이브 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는 모르실 텐데 라이브에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곧 잡힐 것 같아요 이랬거든. 근데 이게 좀 2달 걸린 거예요. 저도. 왜냐면 왜 곧 잡힐 것 같냐고 얘기했냐면, 유력 용의자로 돈다고도 했고 경찰에서도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안 나오대요 이거. 그거 뭐지? 라는 생각이었었어요. 뭐지 이거? 왜냐면 제가 이거를 왜 하나 알고, 이거 여기까지는 조금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걸 왜 의심을 좀 한 부분이 있었냐면요,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만 알고 계신 내용이었고, 저도 제보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지인과에 대한 그게 좀 하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의심을 좀 했던 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수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수면제를 썼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거고, 수면제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넣었대요. 꽤 많이 넣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엔 치사량 수준까지 먹은 건 아니에요. 아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은 먼저 어리니까 자러 들어갔던 것 같고, 그 정도 먹었으면 이제 치사량이라서 이제 죽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른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저희는 사실 또 피해자분하고 마지막까지도 연락을 했던 분하고도 연락을 했었어요. 요건 이제 우리 뒷이야기에서 그냥 더 얘기를 드리면, 피해자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사람도 좋아하고. 그게 술 먹고 사고 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좋아해서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사건 발생 그날도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음료로만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야기들이. 그리고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연락 이후로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연락이 아예 두절됐고,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저도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제보자분들에 대한 신원이 노출되면 안 돼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내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황이 나오면 뒤에 더 나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